이번에는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EC2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AWS 웹 콘솔에서 이렇게 GUI를 통해서 클릭하고 저희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거나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런 행위들을 전부 명령어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로 처리가 되죠, 내부적으로. 먼저 설치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brew install AWS CLI 버전 2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버전 2가 설치가 될 거예요. 2.25 버전 설치가 되네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켜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AM이란 곳으로 가볼게요. 지금 저희는 루트 계정, 그러니까 회원가입할 때 만들었던 그 계정으로 이용만 했었는데, 사실 IAM이란 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직접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는 전부 이 루트 계정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만드는 유저들은 소유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제 접근 권한 등을 줄 수가 있어요. AWS 계정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팀이나 회사 단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 개발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분배해주기 위해서 사용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그냥 example이라고 만들게요. 유저 만들고 그 다음에 attach policy라는 걸 누를게요. 이제 워낙에 많은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관리자 권한을 줘버릴게요. 미리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자를 위한 권한들이 모여있는 세트입니다. 이거를 체크해서 저희가 지금 만든 사용자에게 넣어주면은 이 사용자, example 사용자는 어드민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만든 이 example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permission, 권한에 어드민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security credential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create access key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희가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는 비밀번호를 써가지고 혹은 MFA 같은 걸 써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인증을 받죠. 근데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을 할 때는 액세스 키라는 거를 직접 발급을 해야 됩니다. 커맨드 라인 CLI에서 쓸 거다라고 체크해주고 넥스트 눌러서 액세스 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액세스 키가 잘 나오게 되죠. 이것은 절대로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GitHub에 등록하거나 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걸로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EC2 같은 걸 막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노출시키지 마시고 꼭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액세스 키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방금 다운받은 AWS CLI는 AW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configure라는 명령어를 써주면 AWS 액세스 키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시크릿 키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리전도 Northeast 2 서울 리전을 등록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AWS에서 기본적으로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그리고 리전을 사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EC2를 만들려면 AWS EC2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run instances 여기다가 이렇게 역슬래시를 넣어줍니다.
역슬래시를 넣어주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역슬래시를 안 내면 그냥 이걸로 명령어를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옵션이 없으니까 missing parameter라고 뜨죠. 옵션을 넣어줘야 됩니다. EC2를 띄울 때는 반드시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쓸 건지, 우린 프리티어니까 T2 마이크로 쓸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쓸지, AMI죠. AMI ID가 있는데 EC2로 들어가서 대시보드 가서 런치 인스턴스 하고 여기서 Browse More AMIs를 누르면 AMI ID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존 리눅스 2023 64비트 X86 인텔 AMD죠. 그걸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EC2의 정보들 쭉 나오게 되고요. Q를 눌러서 나가주면 끝납니다. 그럼 진짜 만들어졌는지 EC2에 들어가서 보면은 대시보드, 방금 만든 EC2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웹 콘솔에서 딸깍딸깍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모든 건 다 명령어로 돌아가는 거죠. 명령어로 요청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리소스를 생성하고 삭제할 겁니다. 그럼 이번엔 삭제를 해볼 텐데 AWS EC2 그리고 terminate instances 그리고 instance IDs instance ID는 여기 있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ID 쓰인 이유는 뭐 여러 개를 넣으면 여러 개가 지워지겠죠. 근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넣어줄 거고 진짜 지워졌는지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진짜로 지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하면 리소스를 더 쉽고 빠르게 만들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쉽다는 거는 더 하기 쉽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당연히 지금 처음엔 명령어가 더 어려워 보이겠죠. 복잡하고. 근데 저희가 이미 EC2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 상황이에요. EC2를 한 10개 만들었다 쳐봅시다. 8개 하죠. 8개. 이 EC2가 들어갈 VPC가 있었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근데 이 VPC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네트워킹 리소스들, 퍼블릭 서브넷도 있었고요. 저희가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프라이빗 서브넷도 있었죠. 그럼 퍼블릭 서브넷도 만들어줘야 되고 프라이빗 서브넷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라우팅 테이블도 있었고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있었습니다. 벌써 리소스가 8개, 10개, 11개, 12개, 13개가 나왔죠. 이 13개를 콘솔을 눌러서 만들려면 시간 소요가 꽤나 많이 됩니다. 몇 분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드는 명령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a.sh라고 합시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8개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뭐 서브넷 만드는 것도 만들고요. VPC 만드는 거, 라우팅 테이블 만드는 거, 인터넷 게이트웨이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만들어 놨다면 그냥 배시로 이것만 실행하면 바로 만들어 주겠죠. 한번 8개 만들어 볼까요? 배시 a.sh 뭔가 오류가 있네요. 이 점이 들어갔네요. 점. 이 점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점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dash a.sh로 만들면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제가 중간에 종료를 해버려가지고 두 개만 뜬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수동으로 지워주고 다시 한번 명령어를 실행하고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취소. 자, 다시 dash a를 해서 뜨는 걸 한번 기다려보자. 5 7 하나씩 하다 보니까 좀 걸리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략 느낌이 오시죠? 명령어 한 번만 실행하면 바로 떠버립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저희가 100개든 1000개든 명령어 한 방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고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명령어를 미리 저장을 해놓고 나서 그냥 실행만 하면 되니까. 물론 지금 잘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잘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네.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걸 보셨죠?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삭제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액션 instance state terminate 해가지고 그냥 삭제를 직접 해버릴게요. 삭제하는 것도 역시 명령어를 만들 수 있겠죠. 삭제하는 것도 순서가 있었잖아요. VPC를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봤던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먼저 디태치를 해줘야 되고 이런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울 때 상당히 피곤합니다. 엮여 있는 게 많아질수록. 근데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거를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지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CLI를 이용하면 명령어를 저장해 두고 우리가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을 훨씬 더 빠르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명령어로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선언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좀 더 대세예요. 그 선언형으로 처리하는 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테라폼이죠. 테라폼을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보고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ew install terraform 이라고 설치를 한번 해줘 볼게요. 그리고 테라폼은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줄여서 TF라고 많이 하는데 TF example이라고 해서 다이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VS 코드를 써서 이 디렉토리에서 켜도 되고요. 커서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VS 코드로 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익스텐션 중에 테라폼 익스텐션이 있을 거예요. 해시코프, 테라폼을 만든 회사인데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500만에 가까운 다운 횟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provider.tf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확장 자명이 tf입니다. 그리고 테라폼이라는 블록을 만들고 required 버전에 1.9로 해줄게요. 프로바이더는 AWS 그리고 소스에 해시코프 AWS 버전은 그냥 5버전으로 해줄게요. 5.2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뭔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테라폼이란 툴을 쓸 건데 테라폼 버전이 1.9 그리고 AWS 프로바이더를 쓸 건데 해시코프에서 만든 AWS 거고 이거는 5.2 버전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테라폼은 AWS 뿐만 아니라 구글도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해시코프 버전 뭐 6.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라폼을 1.9로 하고 AWS라는 라이브러리겠죠. 대충 느낌이 라이브러리인데 이거 5.2 버전 쓰겠다라고 그냥 명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을 켜서 테라폼 이닛을 해주면 됩니다. 테라폼 버전 1.9, 1.5 버전이 깔렸네요. 브루로 깔면 1.5가 깔리더라고요. 최신 버전이 아마 1.10인가 1.9인데 브루로 깔면은 이렇게 1.5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npm init처럼 npm init하고 디펜던시 설치하듯이 이렇게 디펜던시들이 설치됩니다. 패키지 초기화가 되고 npm init 그리고 인스톨까지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main.tf라는 걸 만들어서 리소스라는 블록을 쳐주고요. AWS 인스턴스란 걸 쳐주면 이제 됩니다. 여기서 이제 AWS 인스턴스 그리고 메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리소스명 어떤 리소스? 그 리소스명 그러니까 변수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변수명. 왜냐하면 인스턴스 여러 개 만들면 이렇게 이름을 다 따로 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AWS 인스턴스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명 변수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름이 인스턴스고 프로그래밍에서의 인스턴스도 이제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릴까봐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했다 메인으로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대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아까 저희가 필수로 넣어야 됐던 것들이 있죠. 필수로 넣어야 됐던 것들이 이제 AMI라는 이미지죠.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이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T2 마이크로가 프리티어였죠. 그리고 AM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스턴스 들어가서 런치 누르고 여기서 AMI 브라우저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가 나왔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terraform plan이라는 명령어를 쳐가지고 이 명령어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디테일하게 뽑혀 나오게 됩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가 만들어질 건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리소스가 만들어질 거야. 이 코드들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라 나오죠. 추가된다는 겁니다.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거고 AMI는 이거고 그리고 ARN, 뭐 IP 어드레스, Availability Zone 등등등 이건 아직 모른다. 이거는 apply 뒤에 알 수 있다. 만든 뒤에 알 수 있다죠. 만들기 전까지는 모른다입니다. 랜덤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근데 저희가 명시했던 거는 여기 그대로 나오죠. 인스턴스 타입 같은 거. AMI도 역시 그대로 나오고요. 퍼블릭 IP도 역시 랜덤으로 만들어지니까 만든 뒤에야 알 수 있겠죠. 그럼 진짜 만드는 건 테라폼 어플라이를 쳐주면 됩니다. 플랜으로 이제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빼먹은 거 없는지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고요. 어플라이를 해도 사실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지 알려줍니다. 이건 돈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꼭 해야죠. 돈하고 직결되기도 하고 원래 돌아가던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적용했다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잘못 엉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리소스가 만들어지고 변경되는 리소스는 없고 없어지는 리소스도 없다. 진짜 할 거냐? Yes 해주면 이제 EC2에 들어가서 대시보드를 가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terraform destroy를 해도
그대로 반대 옵션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yes를 해주면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잘 됐나 볼게요. 네,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서 저희가 직접 UI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배시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라든지 테라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용해서도 리소스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가 있고, 리소스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코드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일단 코드로 했을 때 이득이 뭐냐면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테라폼이나 배시 스크립트 같은 거는 코드가 남습니다. 버전 1이 만약에 이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T3로 바꾸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git으로 add 점 해가지고 커밋을 날리겠죠. 뭐 instance type change to T3 from T2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전에 원래 뭐였는지 버전 추적이 가능합니다. 콘솔로는 그런 걸 하기가 힘들죠. 이것만으로 추적하고 다 리소스 퍼져 있고 기록도 이제 찾고 하려면 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걸로는 버전 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git 같은 걸로 관리를 하면은, 코드를 관리를 하면은 버전이 명백히 남죠. 그럼 이제 배시 스크립트를 쓰나 이거를 쓰나 무슨 차이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건 명령형과 선언형이죠. 명령형은 저희가 프로그래밍에서 맨날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let a는 1 자바스크립트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치면은 이거는 명령형이죠. 항상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바뀌었다면 바로 오류가 나겠죠. JS 코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JS 말고 TS로 합시다. JS는 오류를 안 알려주니까 TS로 하면은 바로 A가 없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안 나는데 순서 바꾸니까 바로 오류가 납니다. 명령형은 순서에 영향을 받죠. 순차적으로 작동하고 하나하나 바꾸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저희가 작성했던 AWS run instances 이런 명령어가 있었죠. 배시로 작성했던 거예요. 이거는 순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run instance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저희가 VPC를 만들 때 명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AWS VPC 먼저 만들어줘. 그 다음에 create 서브넷을 먼저 만들어줘. 서브넷 뭐 프라이빗을 만들어줘. 인터넷 게이트웨이 만들어줘. 그리고 뭐 라우트 테이블 만들어줘. 또 나중에 배울 건데 넷 게이트웨이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리소스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처음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점점 고도화되면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뭐 프라이빗 서브넷, 퍼블릭 서브넷 이런 것들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라우트 테이블, 뭐 업데이트라고 할게요. 그럼 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썼던 이 create와는 결이 다른 그런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업데이트에서 뭐 0.0.0.0. 이거면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연결해줘. 이런 명령어를 쓸 수 있겠죠. 실제 존재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이란 겁니다. 라우트 테이블에서 어디로 나가는 IP든 이쪽으로 포워딩 해줘. 이런 의미죠. 대충 봤을 때. 그리고 인스턴스도 바꿀 수 있겠죠. AWS 뭐 업데이트, 인스턴스, 뭐 ID는 뭐 ABC. 여기서 뭐 인스턴스 타입을 T3 마이크로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명령어가 일단 달라지는 게 좀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쁘냐? 여기서는 T2였던 거를 T3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뭐 업데이트를 위에 가지고 여기다 뭐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명령어 자체가 일관적이죠. 애초에 명령어도 아니고 그냥 상태만을 나타냅니다. 읽기가 일단 훨씬 쉬워요. 얘는 명령어를 따로 업데이트, 크리에이트, 뭐 딜리트 이런 걸 다 외우고 여기 들어가는 옵션도 다 따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배시라서 자동 완성도 안 됩니다. 배시는 동적이기 때문에 AWS 한다고 뭐 자동 완성이 안 돼요. 뭐 run instance 자동 완성 뭐 하나도 안 되죠. 옵션도 뭐 알 수도 없고 옵션 알고 싶으면은 AWS run instances help 쳐가지고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더럽게 많습니다. 읽기가 참 좋지 않아요. 근데 테라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상태만 지정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데이터라는 걸 넣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줘요. 물론 이것도 테라폼도 막 이렇게 타입이 강타입의 언어는 아니라 그렇게 뭘 넣어야 돼 하는지 설명도 잘 안 알려주고 그런데 GCP는 알려주는데 AWS는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명령으로 쳤을 때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조차도 이렇게 매번 쳐서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헬프 써서 위로 찾아서 봐야 되죠.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선 다 알려주죠. 훨씬 일단 옵션 찾기가 쉽고요. 그리고 상태만 지정하면 되고 명령어를 따로 CRUD를 다 외울 필요도 없다. 상태만 변경하면 된다. 그러니까 읽기가 쉬워지죠. 이전 상태랑 다음 상태를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전 상태랑 다음 상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전 상태랑 다음 상태를 예측해야 됩니다. 런을 했고 인스턴스 타입이 T2 마이크로였고 여기서 뭐 업데이트 저도 명령을 몰라서 ID가 뭐 1, 2, 3이었는데 이거 인스턴스 타입을 T3 마이크로로 해주겠다.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T3 했다가 뭐 T4 했다가 뭐 T10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뭐 T2 뭐 나노로 바꿨다고 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하나의 속성만 바꿨기 때문에 마지막 걸 보면 되지만 하나만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막 C가 있고 F가 있고 이렇게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럼 최종 상태는 뭔가요? 최종 상태를 예측하셔야 됩니다. 예측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죠. 괜히 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최종 상태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게 업데이트를 쳤다 하면은 이거를 T2에서 T3로 바꿔만 주면 되니까 보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롤백을 할 때도 그래요. 롤백 할 때도 이거는 그냥 T2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 마지막 상태를 처음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다시 T2로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테라폼 같은 경우는 만약 A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 그럼 GitHub에서 이거 없는 버전 찾으면 됩니다. 상태만 쓱 바꾸면 끝나죠. 항상 최종 상태, 그 상태 자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또 역등성도 있겠죠. 얘는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똑같은 걸 쳐버린다고 해서 똑같은 상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데이트가 이제 너무 여러 번 들어가죠.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읽기도 힘드니까 지워나가겠죠. 지워나갈 텐데 그럼 이전에 업데이트 했던 게 일단 기록 자체가 날아가서 Git에서 뒤지면서 업데이트 뭐뭐 했는지 히스토리를 쭉 찾아가야 아주 예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매번 한다고 해서 똑같은 상태가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얘는 모든 상태를 다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모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정에서 이거를 실행한다고 해도 아까 그 히스토리들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적용되죠. 근데 얘는 모든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최종 상태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갖다 붙여넣어도 똑같이 어떤 계정에 붙여넣어도 똑같이 이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선언형의 장점입니다. 명령형보다 훨씬 간편하고 가독성 좋고 일관적이고 역등성이 있고 버전 관리하기 좋고 협업하기도 훨씬 좋습니다. 거기다 플랜까지 나오죠. 테라폼의 아주 강력한 플랜 기능.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거기다 또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개발자가 같이 인프라 변경 명령어를 동시에 한 3명이 쳤어요. 테라폼은 그걸 락을 걸어가지고 3명이 동시에 바꾸는 걸 막아주는데 이 명령어로 치면은 3명이 동시에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도록 한 명이 받아서 한 번에 처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저 이거 명령어 날릴게요 하고 한번 연락을 한 다음에 날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연락을 한번 한 다음에 해야 돼서 괜히 쓸데없는 시간까지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테라폼으로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아마 큰 기업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거의 디팩토라고 보면 됩니다. 인프라 쪽은 테라폼을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돼버렸죠. 물론 좀 작은 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은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상은 쓰는 걸 거고 너무 작거나 아니면 변경이 별로 없거나 버전 관리할 필요도 없다. 그냥 변경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런 거면은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고 사람이 많아진다면은 거의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표준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로 이 테라폼도 결국에 이런 명령어로 치환이 돼가지고 실행이 되는데 그냥 명령어를 실행해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필요한 명령어를 생성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장점들을 저절로 이제 지켜지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부는 다 이겁니다. 웹 콘솔을 쓰던 테라폼을 쓰던 AWS 명령어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테라폼을 이용해서 VPC, 서브넷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좀 더 테라폼을 익혀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디폴트 VPC, 디폴트 서브넷 같은 게 사용이 되고 있겠죠. 이거는 웹 콘솔에서 만들었을 때랑 비슷합니다.